이렇게 빈번한 고장의 원인을 지하철, 전동차 등 시설 노후화로 꼽고 있는데 우리보다 지하철을 수십 년 먼저 도입한 외국보다 우리가 고장과 사고가 더 잦다면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이희정 기자입니다. 겁에 질린 승객들이 어두운 터널로 쏟아져 나옵니다. 구멍을 열어가지고 털로 걸어서 그거 한 정거장 걸어서 탈출하는 거예요. 옆에는 고장난 전동차가 멈춰 있습니다. 다 멈춰 있어. 한 명씩 나가더라고. 지난 1월 발생한 서울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역 사고의 원인은 오래된 부품 때문이었습니다. 전류를 공급하고 차단해주는 고속도 차단기가 문제였는데 교체 주기 규정이 없다 보니 19년째 사용해온 겁니다. 취재진이 일본 전동차 제작사의 내부 문건을 확인한 결과 해당 부품의 수명은 10년에서 15년입니다. 古くなれば故障率っていうのは上がってきてしまうので、その重要部品って言われる部品はですね、何年周期で取り替えるとかです。原因が部品の老朽化となっている事故です。事故っていうと多分そんなないかもしれないですね。 한국에서 전동차 전체 교체 부품 중 의무 사용 기간이 정해진 건 평균 6%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교체합니다. 인계주고 그러고 나서 그 안전 매뉴얼 좀 몇 개 만들어주고 그때 풀리잖아요. 뭐 터지면 뭐하고 사후 조치밖에 안 돼요. 전동차를 점검하는 서울 메트로의 신정 차량 사업소입니다. 1980년대 제작된 2세대 전동차가 수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20년 넘는 전동차가 이 사업소에만 절반을 차지하고 전국적으로는 23%, 25년 이상 된 차도 140량이나 됩니다. 영국과 일본 등 철도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의 경우 부품 이력을 따로 관리하며 전동차 노후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차량 내구성 문제로만 보면 낡은 차도 외국은 돌아다니고 있는데 안전이 유지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한국과 마인드가 좀 다르다. 계속 그 신형 부품들을 교체해 나가면서 프랑스 파리는 최근 2개 노선에서 25년이 넘은 열차들을 전량 교체했고 런던도 오는 2025년까지 20년 이상 된 차량을 모두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내구연한 조항이 아예 삭제되면서 현행법상 차량을 무기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5년, 30년이 될 수도 있고 35년, 40년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 대신에 이제 오히려 가용도가 떨어져요. 열차가 갈아 쓴다든지 지연된다든지. 국내 철도 제조사들의 부실도 안전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내년 2호선에 투입될 전동차 200량의 제조사 로인의 경우 제때 부품을 공급하지 못해 안정성 논란을 빚고 있고 현대 로템도 해외 수출 차량에서 문제가 발견돼 운행이 전면 중단되는 등 기술력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서울메트로가 최저가 입찰로 제조사를 선정하면서 업체들이 품질 향상보다 가격 경쟁에 치중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산화하겠다고 공고를 띄워요. 그러면 국내 전장통하는 회사가 누가 붙든 일단 저가 입찰제로 따가요. 딴 놈이 기술력이 있다고 따가서 또 사고를 많이 일으켜요. 또 문제가 되면 다시 바꿔서 다시 하고. 탐사 플러스 이희정입니다. 최근 버스 사고들이 계속되고 있죠. 버스는 한번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 사고여서 사상자가 꽤 많이 발생합니다. 버스 사고의 대부분은 운전기사가 신호 위반을 했거나 과속을 하면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운전기사가 신호를 어기고 과속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탐사 플러스는 도로 위에 레이서로 내몰린 시민의 발 시내버스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김진일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서울 강서구의 한 교차로. 광역버스가 빨간불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합니다.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버스와 충돌했고 승객들은 휘청하며 쓰러집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다음 배차 지정 시간과의 간격에서 더 많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빨리 진행하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지난달 8일 이번엔 좌회전하던 마을버스가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합니다. 친구 대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등학생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여기 좌진하기 전에 전기선역에서 일시 전기 또는 시행을 해가지고 오는 차 보이는지 보고 가야 되는데 그냥 막 여기서 속도도 안 낮추고 바로 좌회전을 끄는 거야. 내부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버스 기사는 전방을 보지 않은 채 좌회전을 합니다. 오토바이가 부딪히자 깜짝 놀랍니다. 동료 기사들은 사고가 난 버스 노선의 배차 시간이 촉박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차 간격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이런 대형 버스 사고들은 대부분 기사들의 신호 위반이나 운전 부주의로 발생했습니다. 버스 기사들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는 배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운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좀 빨리 다닐 수 없냐는 식으로 전화를 실제적으로 하기도 하고 지금 차도 막히고 해서 설명을 한데도 불구하고 빨리 들어오라. 다음 배차를 해야 되니까. 배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 법규를 위반하는 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여기는 신호가 다소 좀 한번 걸리면 오랫동안 대기해야 되니까 이 신호는 무조건 빠져나가야 된다. 배차 시간이 불합리하다고 회사에 따져도 돌아오는 건 욕설입니다. 취재진이 직접 버스 배차 시간이 얼마나 촉박하게 짜여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근 시간 서울의 한 버스 기점에서 버스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신호 위반에 무리한 뛰어들기까지 버스를 따라잡기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을버스가 취재진 차량보다 빨리 노선을 돌았습니다. 한 바퀴 택시는 40분 걸리는 건데 버스는 네가 30분 안에 돌아가는 거예요. 아침에는 빨간 신호가 없다니까요. 그냥 내 눈엔 다 파란 신호인데. 버스 회사들이 배차 시간을 무리하게 잡는 건 바로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 수익금이 이제 그 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익금이 작은 기사들은 따로 불러서 왜 수익금이 작으냐고 질타를 많이 할 때도 있고. 정작 승객들의 편의는 뒷전입니다. 정류소에 사람이 있어도 저 사람이 안 탈 것이다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좀 손을 안 흔들다든지 스마트폰을 하고 있다면 안 탄다고 판정하고 기사가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버스 노선을 정부나 지자체가 관리합니다. 버스 회사가 마음대로 배차 시간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서울, 인천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곤 노선 소유권을 민간 버스 회사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돈을 내서 1년에 한 3,000원 원씩 지원도 해주면서 노선권은 사유재산이 됐거든요.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배차 간격을 줄여서 빨리 돌리는 게 네, 보신 것처럼 서울교통공사 측은 사고를 당한 장애인 한 씨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측은 사고가 나고 자체 조사를 통해서 휠체어 리프트 호출 버튼이 위험한 곳에 위치했다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지하철역 160곳 가운데 120곳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서울교통공사 측이 작성한 내부 보고서입니다.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의 경우 직원 호출 버튼과 계단 사이 거리가 1.5m 이상 확보되지 않을 경우 위험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160곳 중 호출 버튼과 계단 거리가 1.5m 이상 확보돼 적정한 곳은 8곳에 불과하다고도 분석했습니다. 한 씨가 추락한 신길역 환승 지점의 경우 호출 버튼과 계단 거리는 1m도 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선 지하철 160곳 중 개선이 필요한 곳이 120곳에 이른다고 돼 있습니다. 조사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거리가 1.5m 이상인 곳이 17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락산 휠체어 리프트 호출 버튼 앞입니다. 실제 계단과의 거리를 재보면 60cm로 평균 휠체어 길이 1m보다 짧습니다. 공사 측은 해당 지점들은 장애인들이 계단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버튼이 설치돼 위험하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지적입니다. 직원을 부르려면 늘 계단이 가까이 가서 눌러서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바로 추락할 위험성이 있어서 늘 긴장감을 좀 가지고 있죠. 국가인권위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건 2009년. 10년이 돼가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위험을 감수하고 지하철을 타고 있습니다. 전국에 지금 1340개 정도의 경사용 휠체어 리프트가 있거든요. 그 부분의 안정성을 좀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JTBC 황예린입니다. 지하철로 학교에 또는 직장에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전국의 지하철 이용객은 하루 900만 명가량 됩니다. 그런데 지하철의 갑작스러운 고장 때문에 큰 불편을 겪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에 월 3회꼴로 이렇게 고장이 난다는데 이게 불편 정도이면 참을 만한데 큰 사고도 종종 나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탐사 플러스는 사고 처리라는 오명을 떠안고 달리는 지하철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언젠가 한번 터진다. 뭐 여기 폭탄 돌리기라고 돼 있는데 한 번은 터지지 이러고 있어요. 사고가 나게 되면 대형 사고가 나는 거죠 그때. 와 오늘 가서 진짜 이거 또 터지는 게 아니고 불안을 정저 못하겠다. 불안한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승객이 잘못해서 죽는다든지. 지난 4월 부산 지하철공사 소속 광모 기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난해 공사 내에서 베스트 기관사로 뽑혔던 곽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3개월 전인 1월, 곽 씨는 전동차 출고 과정에서 노후된 신호기의 오류로 다른 전동차보다 먼저 출발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동료들은 곽 씨가 이후부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말합니다. 오전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스트레스를 더 중하게 받게 되면 그다음부터 업무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점점 높아져서 정신과 치료를 받던 곽 씨는 지난달 초 회사에 병가 신청을 낼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올 들어 4건의 사고가 발생한 부산 지하철의 경우 30년이 넘은 전동차가 84량이나 됩니다. 20년 정도의 이제 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관사들이 좀 고장이 잦아서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9일에는 노량진역으로 향하던 전동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혈액에 검술하고 검술 맞춰갖고 이제 이상이 없다고 해갖고 이게 출고합니다. 사고 원인으로 선로 결함이 추정되고 있는 상황. 문제가 있죠. 사람이 줄고 있기 때문에 기본 선로 검사를 계속 늦춰놨거든요. 실제 서울 지하철 철로 436km 중 215km는 교체 대상이지만 그대로 운영 중입니다. 역과 철로에 설치된 화재 소신기나 차단기 등도 20-30년 된 노후 장비들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정비와 교체가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받고 있습니다. 부품이 없어서 허둥지둥 되고 에러가 난다. 이게 왜 부러지냐. 잘라서 한번 시험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받아주죠. 관리자들이 묵살하거나. 올 들어 서울에서 발생한 지하철 운행 사고는 공식 집계된 것만 13건. 사고 원인 중 75%가 부품과 신호기 등 제동과 동력 장치 고장이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고장으로 지하철이 멈추고 있는 겁니다. 2014년 부상자 250명을 내고 열차 13대를 폐기했던 상황심리역 추돌 사고도 낡은 장치가 빚어낸 참사였습니다. 특별 점검 대상에서 빠진 선로 신호기가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검수 펴보고 똑같이 보고 이상 한 10가지, 15가지 항목이 체크항목 있으면 체크만 하는 거야. 나 답답. 이렇게 하니까 중간 모니터링이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고 보이고. 고장은 계속 느는데 정비 점검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더 느슨해졌다는 지적입니다. 스크린도어도 봐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니까 어차피 인원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결국은 부실 점검이라는 건 가라 점검이 되는 거고. 사고가 잇따르자 서울메트로는 다음 달까지 노후 부품 300여 개를 교체한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불투명합니다. 발주 준비도 그렇고 외자재 이런 것도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10만까지는 교체가 시급한 부품에 대해서 교체를 한다. 많게는 1,000명이 넘는 승객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기관사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컴포마 터널에서 혼자서 계속 일을 한다고 봤을 때 과연 이게 승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어요? 3사플러스 이희정입니다. 네, 조금 전 앵커 브리핑에서 잠시 언급해드린 4대강 문제, JTBC 3사플러스에선 이 4대강 사업의 심장부와도 같은 보해 부실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4대강에 설치된 16개의 보는 물을 가두고 흘려보내는 핵심 구조물이죠. 그런데 당국의 정밀조사에서 일부 보 아래에 거대한 구멍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4월에 확인된 이 같은 사실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녹조 확산에 따른 생태계 파괴 논란에 이어 4대강의 토목 사업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경북 구미시의 낙동강 상류에 설치된 구미보입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난 1월 수자원공사 의뢰로 구미보를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보의 앞쪽에 설치된 물바지공 아래에서 거대한 빈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최대 깊이 30cm에 넓이는 500여 제곱미터 크기였습니다. 물바지공은 수문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는 구조물로 보의 본체입니다. 수공은 물바지공 아래에서 강바닥 모래가 빠져나가 구멍이 생긴 것으로 추정합니다. 보 아래 부분에서 큰 구멍이 발견된 건 처음입니다. 그대로 방치할 경우 물바지공이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 전체의 안전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수자원공사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4월부터 긴급 보수에 나섰습니다. 빈 공간에 시멘트를 채워 넣은 겁니다. 그렇다면 구멍이 생긴 원인은 뭘까? 수공은 지난 2011년 공사 당시 건설업체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업체가 보 아래 흙이 빠져나간 걸 확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업체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이번에 발견된 구미보의 구멍은 이미 예견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무조정실 산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2014년 6개 보 아래에서 물이 샌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들이 뒤에 결론을 내린 것처럼 도서관 시간 내에 누수에 대한 원인을 상세조사해서 보수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구미보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조사위 촬영 영상을 보면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보 인근 곳곳에서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수면에선 소용돌이가 생겨 잠수부가 접근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논란으로 수자원공사가 이번에 정밀 점검을 추진했고 결국 구미보 아래에서 커다란 구멍을 발견한 겁니다. 이번에 점검한 곳은 구미보, 합천 창녕보, 창녕, 함안보 등 모두 3개입니다. 그러나 16개 보의 실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선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벽하게 시행이 됐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고 또 공동의 경우에는 자칫하면 파이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구미보에 설치된 움직이는 수문, 이른바 가동보 인근에선 상류의 물이 하류 쪽으로 새어나오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수공은 보의 구조물 사이에 생긴 틈을 통해 물이 흐르는 것으로 추정하지만 역시 정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이 화평법은 원래 무슨 취지로 만들자는 건지 알 수도 없게 바뀌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제2의 가습기 살균제가 될 위험인자가 도처에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4만여 개의 화학물질들, 소비자들은 그게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호진 기자입니다.
인하대병원 연구팀이 국내 신생아 440만 명을 조사해 발표한 논문입니다. 선천성 기형아가 100명당 5.5명꼴로 16년 전보다 크게 늘어났고 생식기 기형의 경우 1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연구진이 원인 중 하나로 꼽은 것은 장판이나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쓰이는 프탈레이트라는 화학 첨가물입니다. 산모가 프탈레이트에 노출되어지면 이제 몸속에 프탈레이트가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혈액을 따라서 돌다가 이제 태반을 통과해서 태한테도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프탈레이트는 화평법 등록 대상인 유해 물질이지만 정작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행 화평법은 방수용 스프레이, 합성 세제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생활 화학용품 15종에 대해서만 관련 물질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판이나 플라스틱 포장재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됐던 THMG나 CMIT처럼 독성이 알려지지 않은 화학물질들도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용도와 사용량 같은 거를 보고를 하게 하고 정부가 이 중에서 중요한 물질을 골라서 등록을 하게 법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건 화평법의 취지를 가장 크게 훼손한 거였어요.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4만여 개 화학물질 중 환경부에 등록된 것은 510개뿐입니다. 이후 2,30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그래도 5%에 불과해 대부분의 화학물질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전을.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저런 조치를 해야 돼? 누가 죽은 사람 있어? 지난 2012년 환경부 조사에서 조사 대상자의 68%가 화학 물질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했고 94%는 화평법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은 제2의 가습기 사태를 걱정하고 있지만 2,000명에 이르는 피해자를 낸 뒤에도 달라지는 건 없는 상황입니다. 탐사플러스 이호진입니다.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지금 스튜디오에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취재한 백종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현장의 상황을 다 보고 왔는데 무슨 취업 준비를 하고 또 어떤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던가요? 한 취업 조사 기관의 조사를 보면요. 취업 준비생들은 평균적으로 24곳에나 원서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럴 정도로 청년들은 이른바 고용 절벽에 직면해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서울 노량진과 신촌, 경기도 안양을 제가 돌면서 청년 구직자들의 고단한 삶을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민혁 씨는 경찰 공무원 시험을 2년째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 씨 형제 3명이 모두 서울 노량진에서 작은 방을 얻어서 공무원 시험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우면 방이 꽉 찰 정도입니다. 아침 6시 50분, 김 씨가 노량진 집을 나섭니다. 김 씨가 도착한 곳은 노량진의 한 공무원 학원. 아니, 교수님 조교를 하면 무료거든요. 근데 이래서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서. 김 씨는 이 학원의 근로 장학생입니다. 학원 선생님을 도와 일하는 대신 수강료를 면제받습니다. 우리나라 특유의 경찰이 있어요. 강의 한 구절도 놓치지 않으려고 꼼꼼하게 적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르바이트 장소로 발길을 옮깁니다. 경찰 공무원 준비생들이 체력 검정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하루 6시간 이 체육관에서 일해 월 50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서라도 일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보태야 합니다. 원래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생활하시기에는? 네. 좁죠, 아무래도. 근데 여유가 안 되니까 공부는 해야 되고. 민혁 씨는 수험 기간이 2년을 넘기며 부쩍 조바심이 난다고 털어놓습니다. 항상 시험에 맞닥뜨려서 돈이 문제였고 하고 싶은데 돈을 벌어야 되니까
뭐 계속 뭐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저녁엔 운동장에서 후배 수험생들의 운동을 봐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걸어가면서 삼각김밥으로 때웁니다. 다시 밤엔 학원으로 돌아와 복습을 합니다. 숙소에 돌아오면 새벽 1시가 넘는 시간, 발걸음을 옮기는 뒷모습은 축 처져 있습니다. 이미 공부 시작하면서 여행은 노량진 밖을 나가본 적이 거의 없어요. 영화 본 지는 5년 됐어요. 희망이라는 단어로 버텨온 민혁. 민혁 씨는 언제까지 그 단어를 품을 수 있을지 점점 두려워집니다. 신촌에서 인형탈을 쓰고 휴대폰 전단지를 돌리는 아르바이트생 이재희 씨. 사람들이 좀처럼 전단지를 받지 않고 피합니다. 주먹을 끌어보려고 춤을 춰봅니다. 1.5kg짜리 탈을 쓰고 춤을 추자 금세 숨이 멎을 듯 합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이 씨의 꿈은 애니메이션 작가. 대학에서 만화를 전공했지만 제대로 된 취직은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 이 씨를 만났습니다. 춤을 추던 좀 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웃음 뒤로 눈물을 글썽거립니다. 막막하죠. 막 여기저기 막 원석을 넣고 있지만 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막막하죠. 언젠가는 제대로 된 애니메이션 일을 하겠다며 분당 집에서 신촌까지 나오는 동안에도 책을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스마트폰에는 자신의 그림을 애지중지 담아 놓았습니다. 이 씨의 꿈이자 미래이기도 합니다. 저를 캐릭터화 시켜서 그렸어요. 언제까지 쓰실 거예요? 몇 개 정도? 글쎄 보초 때까지 써야죠. 안양의 한 빵집입니다. 작가지망생인 이주희 씨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입니다. 고객 결제 처리에 빵 포장, 진열, 커피 뽑는 것까지 바쁘게 일합니다. 빵집과 편의점에서 일하는 동시에 틈틈이 도서관에 들러서 작가 준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친구들 거의 다 휴학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바로 졸업을 하기에는 불안하고 그냥 단순한 알바 자리 구하는 건데도 일자리를 구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었어요. 올해 대졸자 49만 명 중 40%, 약 20만 명이 실업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재희 씨, 이주희 씨처럼 단기 아르바이트만 하는 소위 프리터족이 93만 명, 구직 포기 상태에 소위 니트족이 72만 명에 이릅니다. 이를 더하면 약 180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제대로 된 일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택시를 자주 타시는 분들께서는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택시기사분이 졸음운전을 하면서 사고 직전까지 가는 경우 아찔하죠. 특히 최근에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서 히터를 틀게 되면서 졸음운전은 더 많아지고 이로 인한 사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탐사 플러스 취재팀이 생각보다 많은 택시의 졸음운전 실태 그리고 대책은 없는가 집중 취재해봤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택시 한 대가 중앙선을 넘는가 싶더니 신호를 어기고 다른 차 2대와 추돌합니다. 갑자기 주행 차선을 벗어나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습니다. 차선 한가운데로 달리다 결국 주차돼 있는 차와 부딪힙니다.
도로 위에 택시가 완전히 뒤집혀 있고 인도로 돌진해 가로수에 기대어 서 있기도 합니다. 모두 졸음운전으로 인한 택시 사고입니다. 지난 3년간 택시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건수는 528건으로 11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도 1,050여 명이나 됩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택시의 졸음운전 사고 위험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장시간 히터를 켠 채 창문을 닫고 다녀 환기가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상당히密閉된 공간이니까 건조해지고 산소도 좀 부족해지고 아무래도 공기가 이렇게 탁하게 되죠. 이렇게 나른함을 유발할 수가 있고. 특히 졸음운전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약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로를 이탈하거나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상태에서 큰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졸음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7%의 음주운전에 버금갈 정도로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졸음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특수 제작된 안경을 쓰고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눈의 초점을 실시간으로 따라가는 아이 트래커라는 장치입니다. 앞을 제대로 보면서 운전할 때는 십자가 모양의 점이 전방에 표시됩니다. 이번에는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점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조는 순간 시야 확보가 완전히 불가능해진 겁니다. 시속 100km로 주행할 경우 이렇게 단 1초만 졸아도 28m나 더 지나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졸음운전을 하는 택시를 보면 같은 택시 기사들조차 아찔할 때가 많습니다. 130km로 막 달려요. 그러다가 스르륵 씁니다, 차가. 고속도로에서도.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뒷차가 빵빵 되면 다시 또 출발해요. 그러다가 또 한참 가다가 또 스르륵 서요. 승객들은 불안합니다. 택시를 타게 되면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데 기사님이 졸음운전 하시는지 모르잖아요. 불안한 게 엄청 많죠, 사실은. JTBC 이희정입니다. 작년 말에 전남 여수의 한 유흥업소에서 30대 여종업원이 숨졌습니다. 경찰이 최초로 판단한 사인은 과음으로 인한 질식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업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고 사건 당일에 쓰러지기 직전까지 심하게 매를 맞았다는 진술을 저희 취재팀이 확보했습니다.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요. 숨진 여성을 포함한 업소 여성들은 성매수 장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바로 수사기관 관계자의 명단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성의 의문의 죽음 뒤에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세력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탐사플러스 취재팀은 우선 의문투성이인 이 사건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의 한 유흥업소. 지난해 11월 20일 새벽 0시 40분 이곳에서 여자 실장 34살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입과 코는 토사물로 막힌 상태였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본 적은 별로 없었다면서? 그렇죠. 구토물이 코로 많진 않죠. 근데 코 밖으로 나올 정도로 가득 차 있었어요. 구토물이. 심폐소생술로 맥박은 돌아왔지만 뇌사에 빠졌고 A씨는 병원에 실려온 지 20일 만에 숨졌습니다. A씨를 관리하던 여성업주 42살 박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만취 상태로 먹은 치킨이 목에 걸려서 질식한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자 종업원 2명의 진술도 박씨와 일치했습니다. 유족들의 수사 의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찰의 추가 수사는 이뤄지질 않았고 그렇게 질식사로 굳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나흘 뒤 사건은 반전됩니다. A씨와 함께 일하던 동료 9명이 사건 당일 A씨가 심하게 맞았다고 밝히면서부터입니다. 이 여성들은 자기들이
그 피해자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내용을 쭉 봐왔기 때문에 이들의 기자회견 이후 전남지방경찰청은 관련 수사를 여수경찰에서 광역수사대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수사 중에 뜻밖의 사실이 드러납니다. 광수대에서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2명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유흥업소에서 성매수를 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해경과 시청 공무원 등의 성매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A씨 동료의 진술 등을 토대로 업주 박씨에 대해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기각했습니다. 증거 부족이 이유였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본질인 폭행치사를 뺀 나머지 상습 폭행 등의 혐의로 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결국 구속됐습니다.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여수경찰은 3개 수사팀을 투입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많은 정성 들여서 우리 수사관 16명이 달라들어가지고 했던 거는 도대체 뭐가 되는 거냐. 숨진 A씨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취재진이 당시 상황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11월 19일 밤 A씨에 대한 업주 박씨의 폭행은 평소와 다름없이 이어졌습니다. 맞아서 피부가 막 네 그런 게 흰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거의 등짝부터 여기로 해서. 근데 우산으로 맞았다 하더라고요. 그때. 근데 그때 울면서 막 그랬거든요. 진짜 맞다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너무 많다고. 사건이 일어난 밤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평상시에 맞는 소리가 이렇게 욕하면서 이렇게 들리면 그날은 이랬어요. 강도가. 속도도 그렇고 크기도 그랬고. 그래서 강도가 좀 세네 이러고. 그러다 갑자기 앰뷸런스 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A씨가 있는 쪽으로 갈 수 없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A씨는 이미 뇌사 상태에 빠졌고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자 업주 박모 씨는 여성들에게 진술을 잘 해달라고 전화를 겁니다. 일은 안 나와도 돼. 서운하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언니는 그래도 사람이야. 근데 이 상황에서 딱 내가 나와서 일해라. 어쩌라. 병원으로 달려간 A씨의 언니는 박씨의 폭행을 의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태도는 황당했다는 게 언니의 주장입니다. 이거는 해달라고 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증거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저희한테. 직접 저희가 병원 가서 알아보고 소방서 가서 알아보고 또 사진 뭐 어떤 게 있으면 사진 찍어서 오고 증거를 갖고 오면 접수를 해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요. 저희가 그걸 못하니까 가서 한 거잖아요. 구급일지 등을 받아 다시 찾아가자 이번엔 휴일이라 수사 의뢰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접수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일요일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상위에 거기에 전화해가지고 알아봤을 때는 분명히 단기 청소가 있다고 알고 왔고. 그러다 보니 수사는 한없이 늘어집니다.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건 접수 2주 만에 이뤄졌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사망이냐 단순 질식사냐를 밝혀줄 결정적인 단서인 CCTV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업주 박 씨는 몇 달 전 필요가 없어서 떼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종업원들은 업주 박 씨가 사건 전날까지도 CCTV를 봤다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봤거든요. 11월 18일까지 있는 거. 18일날 제가 이현수마다 그 사무실 들어가니 그 사무실에 CCTV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CCTV는 누가 어디로 치운 걸까? 사건 당일 업소에 있던 한 고객은 남자 종업원이 검은색 SM7 승용차에 무언가를 여러 차례 싣는 것을 봤습니다. 욕하는 소리면 때리는 소리면 처음에 자기는 싸우는 소리처럼 들려요. 그래서 그런 소리 듣고 119가 와서 실려가는 것까지 다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웨이터가 실장차가 따로 있는데 그 차에 가방 걸고 막 쟁반이 막 이렇게 해서 한 2-3번씩은 말을 거예요. CCTV 저장 장치와 업소 장부라고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경찰서에서 다 진술했고요. 전화 끊을게요. CCTV는 본 적 없어요. 그렇다면 문제의 SM7 승용차는 무엇을 싣고 어디로 간 것일까? 이 차는 업소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요트장 주차장에 나타납니다. A씨가 구급차에 실려간 지 10분 뒤입니다.
차량을 몰고 나타난 사람은 바로 업소 남자 종업원이었습니다. 차를 세워놓고 서둘러서 자리를 떠납니다. 사건 발생 닷새째인 25일까지 차량은 그대로 주차돼 있습니다. 그런데 25일 오후 업소 여성들이 업주의 폭행을 진술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던 날, 갑자기 택시 한 대가 오더니 차를 몰고 빠져나갑니다. 정작 경찰이 요트장에 나타난 건 이날 저녁 차량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경찰은 다음날 업소 뒷골목에 세워진 차량을 찾아냈다고 했지만 차량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A씨의 죽음을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인 CCTV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인 벽돌 투척 사망 사건 이후 한동안 입에 오르내렸던 말이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청소년, 바로 촉법 소년입니다. 자, 근데 생각보다 심각하더군요. 탐사 플러스 취재팀이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청소년의 비행을 취재했습니다. 생각보다 말씀드린 대로 심각합니다. 먼저 리포트 보시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진일 기자입니다. 강원도의 한 시골 마을 초등학교. 그 형이 4학년 여자 분야랑 심하게 괴롭혀가지고 4학년 한 남학생이 같은 반 여자 아이를 성추행했다는 겁니다.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피해 아동의 진술서와 녹음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책상 밑에서 저한테 아니 너 막 야한 거 좋아하냐고 얘기해서 제가 싫다고 했는데 야한 거 실제로 해볼래라고 얘기해가지고 피해를 입은 아이들은 모두 9명에 달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여자애들 거의 다 절반은 와 있었어. 다 당했어. 2년 가까이 계속된 성추행은 피해 학생들이 담임 선생에게 이를 털어놓으며 드러났습니다. 수명 올 때마다 아프대요. 넘어가고 굴고 나서 병원에 데리고 왔더니 그 안에 이제 염증이 있고. 현재 피해 학생들은 성추행에 의한 트라우마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 가해 학생은 전학 조치됐지만 만 10세에 불과해 어떤 형사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엄마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엄마 용서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딸내미가 그래요. 엄마 절대 용서하지 마. 나도 절대 엄마 용서하지 못해. 우리 형법 구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사리 분별이 완전하지 못한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 소년에겐 보호 처분이라도 내릴 수 있지만 10세 미만엔 그 어떤 처분도 없습니다. 지난 10월 경기도 용인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5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범인은 이 아파트에 사는 9살 초등생으로 밝혀졌지만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 조치 대상도 안 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실제 촉법 소년 규정을 악용한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남자 2명이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와 금고로 향합니다. 손쉽게 금고 문을 열고선 현금과 상품권을 챙겨 달아납니다. 송파구 일대 편의점과 음식점 11곳을 털다 경찰에 잡힌 이들은 중학교 2학년생 7명. 그중 4명은 만 14살이 안 돼 처벌 없이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풀려난 지 하루 만에 다른 식당을 털다 또 경찰에 붙잡혔지만 역시 형사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범행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실제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촉법 소년의 수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11년 363명에서 지난해 479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만큼 피해자들도 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지난 6일 새벽 강도를 당한 택시기사 61살 양모 씨. 머리가 찢어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더 큽니다. 제가 이제 어떤 심리적으로도 충격을 크게 받아가지고 자꾸 악몽을 꿔요, 저녁마다. 막 살려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미리 준비한 둔기로 양 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이들은 중고등학생 4명. 그중 1명은 만 13세로
택시 강도를 하고도 아무 처벌 없이 풀려났습니다. 내가 만약에 차에 못 올랐다면 거의 죽었다고 봐야 돼. 다시 직업전선으로 넣다가 들어갈 수 있으려는 거 그것도 걱정되고. 최근 불거진 촉법 소년 논란으로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된다고 한다면 자기 행위 결과에 대해서 그것이 옳고 그름 또는 사회에서 용인되고 있는지 금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실제 국내 한 여론조사에서도 형사책임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데 찬성하는 의견이 62.6%로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여전합니다.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성숙한 아이이기 때문에 처벌이라고 하는 그 요인에 대해서 더 많은 그 스트레스와 압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올바름을 균형 있게 판단하기는 더욱더 어렵지 않겠느냐. 예, 3년 전에 서울대 출신의 공중보건의가 100건이 넘는 불법 촬영으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른바 공중보건의 몰카 사건입니다. 지하철과 버스, 심지어 진료실에서도 불법 촬영을 했는데 그 대상에는 마취 중인 환자까지 있어서 충격을 줬습니다. 당시에 공중보건의는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는데 최근에 경찰이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이 공중보건의가 또 다른 대형병원 몰카 사건과 연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사라져버린 대형병원 몰카 사건, 먼저 김지아 기자입니다. 서울대병원 산하의 한 대형병원입니다. 지난 2015년 1월 이 병원 간호사들이 서울의 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병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에 돌고 있다며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학교 후배가 연락이 왔어요. 소라넷에서 간호사 몰카 뭐 이런 식의 제목으로 떠도는 영상이 있어서 제가 있는 병동인 것 같으니 확인을 해봐라. 일부 간호사들은 병원 측에 알리고 사건 조사 일체를 맡겼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는 서울대병원에서 공문을 보내면 죽는 척이라도 해주지 않을까. 그걸 기대하고 이름을 했죠. 하지만 사건은 2달 만에 종결됐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이미 치워져 버렸고 피해자들은 병원 측에서 수사가 종결됐다는 사실을 9개월 넘도록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건을 공론화하지 말라고 회유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일단 범인은 못 찾았지만 그거는 사이트에서는 계속 내려졌고 그 이후로 안 올려진 걸로 확인됐고. 일부 피해자들은 경찰이 피해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제 지인이면 알 정도로 제 얼굴이 너무나 선명하게 나왔거든요. 제가 원래 긴 생머리였는데 머리를 자르고 파마한 직후에 그 동영상이 찍혀서 제가 시기를 정확히 알거든요. 동영상이 찍힌 건 2013년 1월이에요. 2013년 초에는 불법 촬영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레지던트 이모 씨가 이랬습니다. 당시 이 씨 자리는 해당 영상이 촬영된 탈의실 바로 옆으로 문에는 보안장치도 없었습니다. 이 씨는 수사가 종결된 지 2달이 지난 2015년 5월 다른 몰카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심지어 진료실에 마취 상태였던 환자를 대상으로 100건이 넘는 불법 촬영을 한 혐의였습니다. 경찰은 당시 강원도에서 대체 복무 중이던 이 씨의 외장 하드와 컴퓨터 등에서 약 2만여 건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압수했습니다. 당시 압수한 파일 중에는 해당 병원의 이름이나 탈의실이 찍힌 영상물도 있었지만 경찰과 병원은 추가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병원은 몰랐는가? 저희가 의문을 제기했을 때는 이미 더 이상 우리 직원이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 병원 측은 당시 경찰이 사건을 수사했기 때문에 자체적인 진상조사를 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JTBC 취재가 시작되자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에서 사건을 재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경찰이 이렇게 3년 만에 재수사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피해자들은 그 후유증으로 아직까지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한 피해자는 불법 촬영에 대한 후유증으로 결국 한국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전영희 기자. 인터넷에서 간단한 검색만 하면 병원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촬영물이 검색됩니다. 취재 결과 특정 병원의 탈의실로 확인됐지만 경찰은 유포를 막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10년 후에 집에 가면서 돈 몰라고 삐죽삐죽 놀리잖아요. 그때 또 이제 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탁을 하다가. 서울대병원 노조는 최근까지도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고 있다며 추가 피해자를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럼 용의자를 좀 특정 지을 수 있었고. 피해자들이 지목한 이모 씨는 현직 의사로 홍보하며 의료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해당 병원 탈의실의 촬영이나 유포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범죄 혐의에 있는데. 경찰의 부실한 수사와 병원 측의 안이한 대응이 지적되는 가운데 한 피해자는 후유증으로 한국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화장실 가잖아요. 피해자가 되는 게 쉬운 일이구나. 이게 내 얘기가 되고 내 친구의 이야기가 되고 언젠간 내 자식의 이야기가 되겠구나. 근데 달라지는 게 없겠구나. JTBC 전영입니다. 네, 요즘 대중교통 이용하다가 출근도 하기 전에 매일 땀에 젖는 직장인분들 많습니다. 지상에 있는 버스 정류장이나 전철 승강장뿐 아니라 지하에도 냉방시설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1차 카메라 구혜진 기자가 폭염 속의 출퇴근길을 함께했습니다. 승객들이 승강장으로 올라가지 않고 지하철 열차 위치를 알려주는 전광판만 쳐다봅니다. 올라가면 냉방시설이 없는 지상 승강장이다 보니 이곳에서 자신이 탈 열차가 왔는지 확인한 뒤에 올라가려는 시민들이 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신도리니까 영등포에서 도착하든지 출발할 때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차가 타고 와요. 아침부터 30도가 넘는 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곳 신도림역은 출근길 인파로 붐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승강장은 냉방시설이 없는 데다 스크린도어와 시설들로 사방에 막혀 있어서 온실처럼 열기가 이 안에 갇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현재 온도는 34도가 넘습니다. 긴팔 셔츠나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직장인들은 더욱 힘듭니다. 역까지 버스를 타든 걸어가든 할 때 이미 더운데 지하철 내려가면 더 덥고 이러니까 잔장 바지에 땀 차는 게 이게 제일 심하죠. 휴대용 선풍기를 사용하거나 소매를 걷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사무실 들어가기 전에 땀이 많이 흘려서 좀 땀 좀 식히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땀을 식힐 데도 없어서 좀 부끄러운 모습도 보이고 합니다. 지하 승강장에 냉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29곳에 달합니다. 10곳 중 3곳꼴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곳은 지하에 있지만 냉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승강장 중 한 곳입니다. 환풍구에서 바람이 나오고는 있지만 지상에 있는 공기를 순환시키는 거라 뜨뜻한 바람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곳의 현재 온도는 35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더운 공기가 나오는 환풍구지만 사람들에게는 인기입니다. 너무너무 더워요. 다른 데는 에어컨 시설이 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참 덥습니다. 환승객들의 불만은 더 큽니다. 토요일 주말 같은 경우는 전철이 너무 안 불편해요. 그래서 한참 기다려요. 에어컨까지 없으니까. 수도권 지하철 2, 3, 4, 5선의 냉방시설 공사는 2013년 기름역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한 역당 400억 원이 추정되는 냉방 사업을 정부 지원 없이 더 이상 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늘막도 없는 버스 정류장의 상황은 더 열악합니다. 더위에 버스 이용을 꺼리면서 퇴근길 직장가 주변은 택시 경쟁이 치열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 지자체와 공사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형 얼음을 가져다 놓은 정류장들이 대표적입니다. 정류장에 자동으로 물이 뿜어져 나오는 시설을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수도권 경의중앙선 승강장 일부에도 지난주부터 대형 선풍기가 설치됐습니다. 잠깐 그냥 땀을 말린다는 정도? 더운 바람이라 그렇게 막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출근하기 전부터 몸이 땀으로 젖는다면 일 역시 효율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중교통을 외면한다면 악순환일 텐데요. 이 무더위에 조금이나마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야겠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서울의 남산 서울타워, 파리의 에펠탑 같은 걸 그 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라고 하죠. 관광 수익에 도움이 될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서 지자체들마다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밀착 카메라가 담아온 모습들이 랜드마크인지 흉물인지는 지금부터 보고 판단해 보시죠. 안지현 기자입니다. 인천에 있는 남동타워를 찾아와 봤습니다. 바로 제 옆으로 보이는 이 타워인데요. 높이가 122m로 2009년 개장했을 당시 인천 남동구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홍보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영상의 이유로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망대를 찾은 관람객은 2009년 개장 이후 한때 연간 4,000명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관람객은 2011년 전년 대비 절반 넘게 줄어들었고 이후 유일한 수익 사업이었던 전망대 레스토랑은 임대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경영난에 시달렸습니다. 기존에 영업하시던 분이 포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지된 겁니다. 지금 뭐 딱히 뭘 하겠다고는 지금 현재 무슨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남동타워의 1층에는 기업 홍보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천 시내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들을 진열해 놓았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 2층과 3층에는 각각 전망대와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남동타워의 하이라이트인 전망대에서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었는지 저희가 올라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부도 단조롭습니다. 지상에서 98m 높이에 있는 전망대로 올라와 봤습니다. 이 전면 유리창을 통해서 밖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바다는 거의 보이지 않고 공장 건물들만 보입니다. 아, 이쪽이 동쪽이구나 서쪽이구나 그냥 도심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타워 입지 자체를 해변이 아닌 남동 공단 내에 잡았기 때문입니다. 남동타워는 LH가 108억 원을 들여 만든 뒤 남동구에 기부 체납했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을 때는 공짜였지만 결과적으로 미납된 레스토랑 임대료 1억 3천만 원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지난달 1일 개장한 인천 영종도의 시사이드 파크 역시 새로운 랜드마크로 홍보되는 곳입니다. 해변을 따라 만든 수변 공원으로 규모만 180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역시 LH가 사업비 650억 원을 들여 만든 뒤 내년 초에 지자체에 기부 체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넓은 공원을 다녀봐도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직 준비가 많이 덜 된 것 같아요. 걸어서 여기까지 오기에는 사람들한테 조금 좀 무리가 따를 수 있어요. 시사이드 파크는 지난달 1일 공식 개장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공원 내 군데군데에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또 넓은 규모의 공원이지만 차량은 들어올 수 없는 상태인데요. 다만 자전거 도로와 인도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건설 자재물이 방치되어 있고 이 보도블록 사이로 잡초가 올라와 있습니다. 규모가 크다 보니 관리가 쉽지 않은 탓입니다. 시사이드 파크 내에는 야외 무대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종 예술 공연을 위한 곳으로 총 3군데나 마련되어 있는데요. 제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그 야외 무대로 향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잡초가 무성해서 제대로 정돈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좀 야생적이다 해야 되나? 잡초 같은 게 전혀 손질도 안 돼 있고 그냥 자라고 있어요. 가로 길이만 약 8km에 달하는 공원 내의 화장실은 총 9개, 이 중에서도 2개는 아직 설치 중입니다. 앞으로 시가 부담해야 되는 운영비는 한 해 34억 원. 이 때문에 지자체들이 기부 체납을 받을 때 수익성 평가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기부 체납이라는 이름으로 공짜로 받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겁니다. 예비 타당성 검토를 하게 하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찾은 이곳은 높이만 450m에 달하는 시티타워가 들어설 청라 호수공원입니다. 이 사업비만 3,032억 원, 전망대에선 북한 개성까지 볼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업자를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이 같은 랜드마크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철저한 사업 계획을 거쳐 홍보 문구가 아닌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만드는 일입니다. 밀착카메라 안지현입니다. 보스의 변신은 무죄. 보스. 일제강점기 때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인생을 바친 독립운동가들. 광복 71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건 그들의 흔적을 보존하고 그 숨결을 기억하는 것이겠죠. 밀착카메라가 독립운동가 생가를 둘러보며 역사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대부분 사라졌거나 쓸쓸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이곳은 경기도 화성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총지휘했던 차일식 선생의 생가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잡초가 굉장히 무성한 데다가 유리창마저 깨져 있어 언뜻 보면 폐가처럼 보이는데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잡초와 벌레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가기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이 생가 안쪽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이 집안 내부는 오래돼서 이렇게 허물어져 있는데요. 또 입구 한쪽에 보시면 이렇게 침대 매트리스를 포함해 몇 년째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또 이쪽으로 가는 길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길인데요. 하지만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집안 곳곳에 쌓인 쓰레기로 악취가 진동합니다. 이거 한 10년 넘었지. 수리한다더니 그냥 또 깜깜한 소식이야 그냥. 좁은 길을 따라 이번엔 경기도 여주의 또 다른 독립운동가 생가를 찾았습니다.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독립운동가 이인영 선생의 생가입니다. 이인영 선생은 일제강점기 전국의 의병을 이끈 총대장으로 활동했던 인물인데요. 전쟁 기념관에서 이달의 호국 인물로 선정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생가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보시는 것처럼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여주 향토유적 제17호로 지정되어 있고 아래에는 이인영 선생의 일대기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안쪽에 들어가 보시면 보시다시피 생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치워져 있지만 관람객이 집 안까지 들어갈 수 있다 보니 이곳도 최근까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경우 생가의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삼청동에 지청천 장군의 집터가 있다는 곳으로 찾아와 봤습니다. 이 지청천 장군은 만주에서 독립군을 양성하고 임시정부의 광복군 총사령관을 지냈던 인물인데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생가는 남아있지 않고 다른 건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대신 맞은편에 보시면 이곳이 지청천 장군의 집터임을 알리는 빛바랜 표성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을 자주 지나다니는 사람들조차 집터인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사실 여기를 많이 지나다녔는데 이 표지판이 있는지조차 몰랐거든요. 인근 대동에 있는 여운영 선생의 집터에도 현재 칼국수집이 영업 중이고 남아있는 것이라곤 역시 표지석뿐입니다. 집터 표지석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영문 표기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저마다 제각각인 점도 문제입니다. 이곳은 서울 원서동에 있는 송진우 선생의 집터입니다. 이 송진우 선생은 언론인이자 교육인이었던 독립운동가였는데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생가는 남아있지 않고 상가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또 다른 독립운동가 사적지 앞에서 볼 수 있었던 표지석도 이곳에 남아있지 않은데요. 보시다시피 이곳이 그가 서거할 때까지 살던 집터임을 알리는 작은 안내문만 벽면에 붙어 있습니다. 못 알아볼 것 같은데 너무 작아요. 이인, 김한규, 이병철 선생 같은 다른 독립운동가들의 집터에는 그나마 이런 안내문조차 붙어있지 않습니다. 이재명 의사 을거토와 손병희 선생 집터에는 쓰레기가 보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 독립운동가의 생가는 전국에 44곳뿐. 게다가 전국의 독립운동가 사적지 가운데 88%는 이곳들처럼 훼손되거나 이미 사라진 것으로 독립기념관 측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원한다. 백범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입니다.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며 스스로를 희생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흔적이 무관심 속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안지현입니다.